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전망대에서는 우리 금융시장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츠 종금증권 김민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티은행 유현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다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 흐름 좀 한번 우리 김 부장님 한번 시장 흐름 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시장 흐름 일단 보이는 게 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 일주일 내내 보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패닉 상태이실 거고. 네, 저는 그래서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네, 마음 굉장히 편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제일 낫습니다. 그나마 제일 덜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다우 지수나 나스닥이 제일 선방을 하다 보니까 한 5% 3% 정도 밀렸던 것 같고요. 지금 뭐 시장에선 계속 나오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가장 또 타격은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제일 많이 하락했죠.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국내 지수도 이를 비껴나가지 못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약 한 8% 6월달 중반대부터 봤을 때는 그 정도 하락한 게 지금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유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75달러대 부분까지는 다시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은 일단 관망세로 보는, 그러니까 즉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더듬이만 이렇게 내세우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매물의 부담을 못 이겨서 보니까 녹화 날짜 기준으로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전 사이에 대비해서 거의 1조 가까이 신용잔고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반등 시도하다가 밀리는 흐름의 대부분은 이런 어떤 신용잔고 여파도 만만치 않다. 이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 부장님, 예. 외환시장 지금 상태 아주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시죠. 원화환율도 뭐 무지하게 치솟고 있던데요. 사실은 지난 한 몇 달 동안 환율 하락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제로 이제 기대치만큼 환율이 하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상승한 부분이 큽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은 뭐 그 기간 동안에 환율 일부 상승 요인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현되지 못한 것들이 한꺼번에 분출된 결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말씀하셨던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들이 외환 시장에서도 굉장히 하단 이슈가 돼 있어서 계속 환율 지지 요인으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원화가 이제 많이 내려갔을 때 1000 초반대까지 갔었잖아요. 이번 텀에서는 1054원대가 1054원이 바닥이었었네. 예, 바닥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예. 그 매도 포지션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 청산되면서 그 처음에 급격하게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포지션은 대부분 정리가 됐나요? 현재 지금 환율 하락에 대한 베팅, 장기 베팅들은 상당 부분 청산이 되어진 것 같고요. 거꾸로 지금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쇼텀 모멘텀은 위쪽으로 좀 베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 부위원장님, 네. 아니 미국하고 중국 무역 분쟁이 그렇게 무서운 재료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죠. 네. 예, 그리고 또 트럼프가 한번 잽을 매기고 또 회복을 하고 잽을 매기고 회복을 했는데 이번에 휘두른 펀치가 조금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네.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갈까? 정말 11월 근처까지 끌고 갈 건가 하는 불안함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중국이 그 동안에는 조금 고분고분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하겠습니다만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소위 말하는 맞짱을 뜨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 정말 파국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전개되는 과정은 조금 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에는 좀 충분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실물 경기 흐름을 아직까지 훼손하진 않고는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실물도 건드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들이 시장을 지금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부장님, 네. 실제로 지금 미중 문제가 제일 큰 이슈인가요? 시장에서? 솔직히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아 그래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이번 오늘인가요? 오늘 보면 또 녹화날 기준으로 네. 오늘 보게 되면 FOMC 회의 관련돼서 의사록이 또 발표될 겁니다. 네. 근데 그 관련돼서 이제 시장 흐름들은 일단 지금까지 이어졌던 빅2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모두 긴축 기조로 간다. 네. 여기서부터 촉발된 게 가장 큰 먼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위축 심리가 나오면서 나온 이제 신흥국들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부터 뭐 터키 그리고 이제 브라질 또 멕시코도 대선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신흥국 불안하고 맞물리는 과정에서 지금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격돌. 근데 솔직히 또 중국만도 아닙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중국이 아니라 트럼프는 유럽도 싸잡아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본도 공격하고 있고 다 그렇죠. 공격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지금 보면은 경제 지표나 상당히 지금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많이 회복한 상태에서 과거 대비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패권을 다시 다잡아가는 분위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서서 부지점님께서도 중간 선거 얘기를 했는데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모든 걸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할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무 미리 하지 마시고. 끊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 부장님, 예. 미국 금리 인상, 또 유럽도 이제 그 QE 이거 예. 되돌리는 거 네. 이게 심각한 이슈예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는데 최근에 금융시장의 핫한 어떤 모멘텀 이슈는 분명히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은 최근에 금융시장의 반응을 봐보면은 미국 금리의 동향과 미국 주가의 동향이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즉 미국 네.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같이 떨어집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긴축이 금융시장의 핫 이슈가 아니고 네. 리스크 센티먼트가 가장 핫 이슈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최근 한 달여 동안에 금융시장의 가장 키 드라이버는 그 글로벌 어떤 투자 심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 특히 이제 네.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 이제 긴축 모드가 지금 예상보다 좀 빨라질 가능성은 있나요? 미국 쪽은 조금 앞당기는 쪽으로 지금 지난번 6월달 FOMC도 그런 그 내년 거는 올해로 앞당기는 거. 그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에 이제 유럽 쪽은 일단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모습을 보여놓은 상태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 일정 기간 동안에 유로화를 좀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준수 의원님 제가 질문을 안 드렸죠. 예.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예.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셔가지고 2280이 깨지면 예. 많이 빠질 거다 하나였고 예. 하나가 또 있었어요. 네. 다른 때는 이렇게 한번 빠지면 소나기처럼 우두둑 빠졌다 다시 V자 반등을 했는데 이번엔 잘못하면 장마가 될 거다, 못 올라온다 이 말씀하셨거든. 네, 네. 그러면서 또 이 소장님은 역시 또 음모론에 강하시고 뭐 이러니까 아니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예. 지금 상태가 이게 이런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인지보다도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 아니냐 하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이 소장님 지난번 똑같은 얘기하셨고 예.
아니 2008년 이후에 지금 10년 동안 하나도 안 빠지고 올라왔는데 조정 한번 받을 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받게 되면 크게 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딱 고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주 기억납니다. 제가 뭐 2,350 내지 60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미 지난주 방송할 때 그 레벨을 내렸어서 다음 어디냐 해서 2,280 했더니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사람 좋게 그러면 한 6개월 후에 봅시다 이러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한 4, 50포인트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내일이라도 갑니다 했고 진짜 그 다음 날 빠졌고요. 빠져버렸죠. 예. 지금 차트를 보면은 흘러내리는 차트예요. 흘러내리는 차트고 이거는 네.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는 무슨 2,350 내지 60 다음에 2,280, 2,280 다음에 2,200 초반 이런 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장이 그동안에 지난 수년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늘 항상 이렇게 욕을 먹었거든요. 야, 잘 가는데 왜 자꾸 빠진다 그러냐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 오버슈팅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왔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2월 달 급락 이후에는 제 스스로 자부하건대 모두가 제대로 보고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걸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해 왔던 거죠. 많이 빠질 수 있다 했으니까 모처럼 이제 제 뷰가 맞는 장이 된 거예요. 근데 욕은 더 먹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렇죠. 안 불러주죠? 가는 데마다 욕은 더 먹고 있고 뭐 혹시나 뭐 이렇게 댓글 보면은 뭐 험악하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 번 더 욕 먹겠습니다. 국내에 뭐 이런저런 무슨 뭐 사이트들이 많죠. 주식 관련한 사이트들도 있고 한데 한 20몇 년 시장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올라오는 일반인 투자자들 그 중에는 무림 고수들도 많아요. 네, 숨어 있는 고수들도 많고 오죽하면 옛날에 미네르바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미네르바급의 클래스는 도달하지 않지만 약간 그런 징후가 보이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해요. 네. 그렇긴 한데 또 그런 글들만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댓글과 그 올라오는 글에 대한 댓글과 대댓글 이런 것들을 쭉 읽다 보면은 이것도 한 20몇 년 보니까 아하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 장 많이 빠지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경우입니다. 네. 지금이 그런 경우인데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모든 시황쟁이들이 미중 무역 전쟁의 심화 그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가버리고 있지만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뭐 지난주 조영찬 소장님이나 다 같이 나왔던 분들이 다 공감했던 거는 복합적이고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돈을 풀어대던 시기가 이제 돌기 시작한 지 오래됐고 그것이 이제 조금씩 어떤 시장의 후유증을 나타낼 만한 타이밍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라는 부분도 뭐 거의 끝물이 다가오는 가운데에는 이제 정상까지 가겠다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이 정도에서 물러서겠다는 세력도 있는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달러가 세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다가 서로 관세를 갖다가 지금 때리니 만회하지만 이러다가 없던 일로 하자 우리 그냥 툴툴 털고 한번 웃고 말자 할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오르기만 했던 거 적어도 5% 이상의 조정 같은 걸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특히 QE3 이후 3차 양자 완화 이후 그다음에 22에서 무슨 뭐 LTRO를 비롯해서 그쪽에서 쭉 또 QE를 해오고 하면서 왔던 그 이후에 사실은 2016년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점 그 무렵에 시장이 가만히 내버려두고 시장이 정리했어야 되는 그 시점에 트럼프 당선이라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쭉 올라왔던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어서 시장이 좀 혼전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 부장님 이게 요즘은 지수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때리고 뭐 유럽 때리고 다음에 달러 약세로 가다 보니까 요즘 중국이 오히려 위안화 약세로 가고 서로 관세로 치고받고 이제 첨단 기술 가지고 치고받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 실제로 가요? 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험의 수위 자체를 굉장히 낮게 봤었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일정 부분에서 다들
물러서고 합의할 걸로 끝이 날 걸로 봤었는데 최근에 수위 자체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네.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백그라운드에는 트럼프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인 자신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티 내부의 어떤 리서치 페이퍼도 그런 것들이 돌던데요. 트럼프의 정책 지지도가 지금 50%를 넘었습니다. 넘었죠. 취임 때도 안 됐던 지지율이. 취임돼도 안 됐던 선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의 지지도는 훨씬 더 높아져 있는 높아졌죠. 그런 네. 상태입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는 지금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더 앞으로 밀고 갈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좀 전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미국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감세라든가 뭐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기업의 수익성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이 일정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와서 이제 트럼프는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정책이 맞으니까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동요 내지는 니네들이 좀 불편한 거는 참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참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찌됐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표를 목표로 네.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궁극적으로 보면 표를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먹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단계 더 뭐 그 금융시장이 더 크게 동요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은 또 다른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겠죠. 근데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과 같은 강경 노선을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더 간다. 끌고 갈 가능성들이 있어 이번 보입니다. 중간 선거까지는 무조건 갖고 간다. 뭐 시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현재 모양으로 봐서는 좀 더 끌고 가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본인 지지율이 유지되는 한은 예, 그렇습니다. 중간 선거까지는 일단 무조건 간다. 최근에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 녹화한 이후 7월 주말에 6일 날. 예, 예, 관심이 집중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50%를 넘고 계속 고공행진을 했는데 한 3%포인트 좀 빠졌어요. 예. 예, 그 물론 이제 그 난민 문제 관련해서도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됐지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무역 관련 연결된 기업들이 불만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고. 예, 이거 계속 파죽지세로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워낙 민감하게 네. 그 지지율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 과연 여기에 반응을 할 것인지도 사실 되게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본인 지지율에 반응을 할 네,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은 경제로 해석이 다 안 되고 그야말로 정치 경제 그래서 남의 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관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과거의 그 경제 흐름 보는 거하고 주식시장 흐름 보는 거하고는 조금 그 궤적이 좀 다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유 소장님, 예. 6일 날 도장 찍었잖아요. 6일 날부터 한다고. 하겠다고. 네. 예.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나요? 중국이 지금 너 붙지 마, 까불지 마 이러고 너 하면은 너 우리 저기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예. 그 이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죠. 네. 중간에 이제 언론이 좀 끼이면서 중국 재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우리가 7월 6일 날 영시를 기해서 25% 관세 먼저 때리겠다. 우리는 그렇게 뭐 결정했다라고 뭐 외신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나왔는데 그래놓고 보니까 문제가 시차상 같은 7월 6일이라도 중국이 빠른 거죠. 워싱턴 DC보다 12시간 빠른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선방을 누가 깠냐 하면 중국이 깐 거예요. 네. 먼저 때리는 결과는 그렇게 됐네. 예, 그렇게 돼가지고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결국 또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네. 미국 하는 거 보고 하겠다고 네. 그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중국의 그 대응 방식은 어쨌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네. 뭐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어쨌거나 뭐 때리는 건 때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때린다. 미국은 이제 그걸 하고 미국 하면은 지금까지 중국에 해온 거나 시진핑 주석의 스타일로 봐서는 뭐 맞고만 있는 게 아니고 타협을 안 하대요. 예, 타협을 안 하니까 같이 하겠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시장 반응이 저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렇게 금융시장 얘기하다 보면은 근데 시장보다는 좀 이따 얘기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서로 치고 받을 거냐. 받을 거냐. 어. 그래 뭐 치고 받는다 손 치고 받았을 때 네.
치고 받았을 때 단적인 예로 지금 다른 데가 많이 터져서 그렇지 미국은 상대적으로 좋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렇거든요. 네. 아직도 미국은 200일선이 튼튼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우리는 200일선도 아닌 251선 1년 평균치가 이렇게 수렴했다가 무너지면서 정신없이 빠지고 있는 중이고 네. 뭐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6년 초반을 갔다 2015년 여름에 위안화 평가 절하하고 뭐 그때만 하다가 2016년 초에 증시 막 작살나고 할 때 그때 저점도 지금 슬금슬금 깨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거의 뭐 아주 장기 이동 평균선이 받쳐지고 나서 이렇게 왔는데 옆으로 기다가 지금 중국은 더 밀리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지만 미국은 괜찮다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뭐 관세를 부과하기로 여기서 서로 없던 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왔고 네. 관세를 관세를 부과했을 때 소위 말해서 뭐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듯이 루머에 떨다가 팩트가 되고 나서는 뭐 됐어 뭐 그 정도 다 프라이싱 됐어 시장에라는 차원에서 미국에서 200일선의 지지가 이 정도면 됐으라고 해서 돈다면은 미국이 네.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갖다가 더듬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미국 증시도 지금 모일 대로 모였다가 막상 관세를 때렸더니만 결국 이게 200일선이 무너지면은 거기서 1차적으로 기계들이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1차 손절매를 갖다가 그 충격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주문들이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둘이 붙느냐는 거죠. 아니 중요한 거는. 붙는다는 그 얘기가 전망은 좀 이따가 해요. 근데요. 붙는다는 얘기가 글쎄 말씀드렸잖아요. 안 붙고 저거가 의자겠습니까? 둘 다 이상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심하게 붙느냐는 거지. 뭘 심하게 붙겠습니까? 아니 트럼프 붙는 척만 하고 만다. 저는 이제 트럼프 패가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의 블러핑이 대충 보입니다. 네. 예, 블러핑이 보이니까 그래서 유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네. 트위터로 얼마나 유가를 갖고 난리를 쳤습니까? 네. 거기다가 CNBC의 제목이 너무 재밌었는데요. 사우디 국왕을 만나가지고 as if 마치 커피 주문하듯이 한 200만 배를 정산해 주지. 네.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됐으면 사우디 국왕한테 하루에 200만 배럴이나 정산해 달라고 했고 사우디 국왕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유가는 그날 폭락해 2~3%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진단 말입니다. 네. 이 블러핑이거든요. 네. 200만 배럴을 증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안 될 뿐더러 사우디가 200만 배럴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더 증산할 놈 없는데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유가는 진짜 더 오를 일만 남았는데 네. 이런 식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블러핑이 이제 안 먹히는 경우가 이제 됐죠. 자기는 말만 하면 다 닿습니다. 레벨 플레잉 필드라는 그 말 한마디로 아베 옆에 세워놓고 평평한 운동장 얘기했을 때부터 그때 2017년에 초에 취임하고 나서부터 시장이 다 알아서 기어서 달러 약세를 1년 동안 해줬다고요. 네. 그때만 해도 통했어요. 트럼프가. 그런데 이제 좀 안 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이 붙으라 하세요. 둘이 붙기는 붙는데 좀 붙어주길 바랍니다. 네. 태산명동 서열필이라고 그렇게 올 봄부터해서 이 상반기를 갖다 이렇게 세상을 갖다 떠들썩하게 했다가 관세 때리면 안 돼. 그것다 이거는 웃기지 않습니까? 네. 붙으라고 해보고 붙은 다음에 그걸 갖다 견뎌낼 수 있는지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진짜 지지율이 50% 60% 올라가는지 50%에서 살짝 몇 퍼센트 포인트는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극혐 세력은 더 단단해질걸요. 저런 인간이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겠죠. 어쨌든 그 이소연님이 영 딴소리만 하셔가지고 저는 한동안 좀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예. 뱉어놓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걷어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아, 그건 합니다. 동의해야죠. 예, 예, 당연히 근데 네. 이제 저희들에서 지금 관점 그거까지는 시장에 이미 녹아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있다. 예, 예. 그러니까는 프라이싱돼 있죠. 예, 그거까지 뭐 350억 달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뭐 단기 하루 이틀짜리로 끝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금액이 커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2천억 달러냐, 3천억 달러냐 하는 뭐 이런 그다음 유럽하고도 붙고 뭐 이런 상황들이 추가로 더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은 저희들 입장에서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까지 뭐 덜럭거리고 이러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마냥 가지만은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이제 그 지난 월 말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중국의 그 대미국 투자 규제와 관련해서 네. 그래도 기술적으로 잘 피해간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자기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을 시키면서 또 극단적인 어떤 마찰은 피해가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을 발휘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앞으로도 그런 식의 어떤 진행을 기대를 해보는데 마냥 희망대로만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둘이 붙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임으로 가지는 않고 타협하는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누가 조금 더 가지고 가느냐를 놓고 열심히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걸로. 예. 결국 그 이면에는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커지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위협감 그렇죠. 뭐 그런 그것도 것들이 있죠. 가장 이면에 깔려 있는 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하우스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네. 그 미국 국채를 더 얼마 좀 완화됐던 미국 국채 매수를 얼마큼 더 해줄 것인지 여부, 네. 그다음에 셰일가스를 중국이 얼마큼 사줄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을 어느 정도 지불할 것인지 여부,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해주면 그것이 일종의 타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그 뉴스가 이렇게 귀에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뭔가 조금 부드러운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실가스는 처음에는 자기 우방국만 판다 이랬는데 중국은 우방국이 아닌데도 중국한테 팔라고 지금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을 잡은 것도 네. 결국은 셰일을 팔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음모론 또 우리 이 소장님이 전문이긴 하지만 한동안 입을 다물고 계신다 그랬으니 네. 시장은 지금 걱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 두 분이 이 두 정말 이 황제 같은 분들이 네. 그 사실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황제예요. 그렇죠. 대통령 그만두고 나가도 그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의 오너입니까? 그잖아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이 붙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에 하나 어긋날까봐 지금 시장이 이렇게 그쵸.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저는 중국이 질 것 같습니다. 아 중국이 져요? 네. 붙는데 네. 중국이 진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중국이 진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소영님 발언을 또 들어봐야 되겠다. 네. 여기부터 먼저 듣고.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보면 미국도 이제 트럼프도 이제 볼 거 다 보고 네. 체크해 볼 거 다 체크해 보고 이제 격돌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앞서 잠깐 부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중국이 한 10년 동안 너무 컸다. 네. 이거 지금 가만뒀다가 말려 들어갈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시진핑이 이제 장기 독재 체제로 가려고 또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황제잖아요. 장기 그렇죠. 독재가 아닌 황제.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강하게 액션을 밟아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동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경제 그리고 뭐 군사, 문화, 뭐 이제 헐리우드 영화부터 이 여러 가지 다 네. 포함된 뮤직부터 네. 이런 다 모든 분야를 봤을 때도 미국이 아직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보통 보면 또 미국이 잘 내세우는 게 우방이라는 얘기죠. 네. 우방, 우리 동맹국, 우방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동맹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네. 거기다 이제 일본 같이 그러면서 동맹국이 상당히 많은데 반대로 중국은 동맹이라고 하게 되면 없지 않습니까? 중국 동맹은 없는 거죠. 중국은 동맹이 필요 없어요. 하나로 뭉쳐 있는데 자기 혼자만 해도 나머지 동맹보다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글로벌 예, 이제 예, 리더 알겠습니다. 입장 쪽에서 봤었을 때 네. 자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의 파워는 미국이 약하죠. 상당히 더 셉니다. 그런 네. 차원으로 봤었을 때 중국이 과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를 강하게 나와서 같이 붙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은 미국한테 져주는 게 맞겠다로 귀결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앞서 부지점장님이 얘기하셨던 이 지적재산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위안화 환율이 더 주목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지금같이 절하로 가는 게 아니라 절상 쪽으로 턴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일단 또 하나의 암묵적인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도 생각해봤습니다. 이 소장님도 중국이 진다에 한 표신가요? 아니면 타협이 나온다에 한 표신? 중국한테 이기고 싶으면은 지금이 딱 절호의 찬스라고 보거든요. 지금 못 이기면 앞으로 못 이긴다. 지금 못 이기면 앞으로 못 이긴다. 네. 대충 우리 영화가 지금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큰형님은 상당히 노쇠하신 거예요, 이제. 노쇠하지만도 그래도 아직은 권력은 있고, 네. 벌써 뭐 갑바가 있고 괜찮아요. 네. 근데 옛날 한참 전성기 때는 아니죠. 네. 지금도 어지간한 애들 다 이렇게 혼자서 감당은 되는데 네. 자꾸 이제 세월이 가면서
늙어가는 게 보이는데 딱 보이니까 바로 그 넘버 2가 네. 많이 급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다가 뭐 아프리카 다 이렇게 지 꼬붕으로 만들었죠. 네. 뭐 여기저기 뭐 1대1로 하면서 좌우정에 이렇게 하는 게 보이고 애들 자주 술사 먹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충 감 잡는 거 아니에요. 네. 감 잡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끝까지 그러면은 충성을 갖다가 맹세 받고 그렇게 평화롭게 갈 것이냐 아니면 왜냐하면은 이 큰형님도 옛날에 영국이라고 하는 모시던 큰형님 등에다 꽂고 파운드짜리에 달러 올려놓은 그러고 네, 나서 그렇죠. 한 지금 100년 100년 가까운 네, 세월을 갖다가 그렇게 패권을 누려왔으니까 자기의 원죄도 있고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 피아트머니 체제라고 하는 이 어떤 대형 사기가 네. 결국은 드러나고 한계에 도달할 것인데 하는 부분 그 한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보여준 게 2008년 금융위기였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지금까지는 또 양적 완화라고 해서 또 이놈이 숫자에 불과한 돈으로 덮어놓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서 그럭저럭 무마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요원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정상화는 요원한 가운데에 어느 정도 오바마 같은 경우에 하원을 갖다가 공화당이 장악하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냥 참 좋은 대통령으로 남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원 하원을 장악한 가운데에 그 라이언 일병이 아니고 그 누구죠? 폴라이언이 내가 집에 갈란다 할 정도로까지 트럼프가 묘하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장악을 하고 저 사람이 공화당 후보야 싶었던 사람이 공화당을 장악하다시피 했는 그런 상황까지 왔으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말을 하다가 막 헷갈려 버렸는데 중국하고 중국하고 얘기인데 자아가 너무 컸다 싶어서 네. 지금 못하면 나중에 지가 등에 꽂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따지긴 따져요. 예? 따지긴 따져요. 중국을 잡을 수는 있어요. 뭐 딸라고 마음만 먹으면 안 따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금리 한번 제대로 한번 올려주죠 뭐. 새끈하게 금리 한번 올려주고요. 그래서 그럼 중국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우방도 다 죽을 다 텐데. 죽죠. 네. 지금 미국한테 우방이 있습니까? 네, 없죠. 혼자죠. 트럼프가 그렇게 공치면서 트럼프란다 아베가 빵카에 공 빠져주고 빵카에서 자빠져주고 해도 지금 다 내팽개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일본 국채 많이 판다고 삐져가지고 네. 뭐 그런 식인데 그래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지난주 같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우리 그 박승찬 교수님 네. 그 말씀이 참 확 오더라고요. 시진핑이 너무 패를 노출한다. 노출한다. 예,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미국의 의중을 잘 모르잖아요. 진짜 중국을 갖다가 패권 경쟁 차원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단순히 트럼프의 어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번 재선을 앞둔 트럼프,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야? 미국의 의중은 모르는 가운데에 중국은 너무 쉽게 드러냈잖아요. 네. 중국목을 비롯해서 네. 우리가 2025년에 뭐 어떻게 되고 2035년에 가면 사회주의 강국이 되고 그런 식으로 아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니 이거는 조금 제가 봐서는 중국이 불리하다. 예, 김민수 부장님 쪽에 저도 붙습니다. 혹시 지금 붙으면 중국이 진다. 반대는 혹시 없으세요? 이거 이렇게 중국이 안 진다? 카드상으로 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크다는 건 네. 그 무역 가지고 싸우면은 소비를 해주는 미국이 카드를 하나 더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맞불을 놓으면 나중에 가서 소비재까지 맞불을 관세를 놓으면 중국은 더 이상 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죠. 측, 무조건 적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리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네. 유 부장님,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오래 가면 그러자도 우리 경기 지금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기 어떻게 돼요? 일단 뭐 현재와 같은 어떤 글로벌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국 이상으로 피해를 많이 볼 나라가 넘버원이 대만, 넘버2를 우리나라로 그 리서치 리포트에서 꼽는 것 같더라고요. 대만 다음이라고요? 네, 대만 다행이네요. 1등. 대만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꼽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글로벌 무역 장벽이 한 10% 정도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은 우리 GDP 성장률이 1.1에서 한 1.3% 정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걸로 리서치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대만은 좀 더 나빠겠네요. 대만은 1% 후반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만이 훨씬 더 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배는 안 아프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겠죠. 네. 근데 지금 이미 우리 경기 꺾이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예, 뭐 그런 쪽으로는 계속 리서치 리포트를 봐보면 그렇게 네. 좋은 이야기들은 안 나오고 한국은행이 최근에 나오는 경기 동향 보고 같은 것들도 계속 어두운 쪽의 이야기 가능성들을 방어벽을 계속 좀 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좀 이상해요. 이 언론을 보더라도 뭐 몇 군데 매체를 빼고는 이런 우리 국내 경기를 얘기한 데서 다들 참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역력해가지고 네. 경기 안 좋잖아요. 미국 경기 뭐 경기 선행지수 같은 거 OECD나 IMF 같은 데서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보면은 상당히 어떤 경기를 갖다 설명하는 설명력이 높았는데 뭐 중국 상당히 턴어라운드 하는 느낌이 있고 미국은 계속 치솟고 있는 와중에 제일 뚜렷하게 꺾이는 데가 한국이라는 거 그런 것들 다 나오고 있고 우리 그런 한 상황이고 또 하나 6월 14일부터가 우리 보시면은 6월 11일 월요일 날이었고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13일 날 수요일 날 지방선거 있었고 14일 날 밤에 FOMC 결정 나고 뭐 이랬던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14일부터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은 주가 낙폭이 우리 한국 중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보다 좀 더 많이 빠진 데가 베트남 정도고 전 세계 증시를 봤을 때. 네. 그다음에 6월 14일 이후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CNH 위안화 다음으로 우리 원화 약세폭이 제일 큽니다. 그때 이후로. 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이후 그러면 조금 이렇게 시간을 넓혀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 증시나 우리 환율의 약세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양호한데 그렇게 6월 중순 이후로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네. 6월 중순 이후로 급격히 나빠졌다는 거는 사실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 플러스 우리 국내 경기에 대한 그리고 향후 우리 국내 경쟁력에 국가 경쟁력과 기업들 한번 들려오는 소식들도 다 저 이제 잘 탈래요. 네. 대한항공도 타기 싫고 아시아나도 타기 싫어요. 네. 잘 탈래요. 잘. 네. 그렇게 되는데 잘 타세요. 잘 타. 예. 네. 이런 것들이 프라이싱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유난히 우리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저는 메인 토크에서 저는 이제 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또 하셔야 돼요. 아닌 말로. 맞습니다. 자, 지금이 예를 들어 죽을 지경이다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네.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막 같이 무너져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미국채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3.5%를 막 간다든지 아니면은 안전자산 수요가 막 이렇게 크게 늘어가지고 미국채 수익률이 3% 넘었던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2% 초반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금값이 뛴다든지 이거저거 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 증시만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이머징 증시들이 안 좋고 이머징 통화 가치가 이렇게 급락하는 와중에 우리가 최근 한 달 가까이 사이에 유난히 좀 이렇게 데미지 세게 맞은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채권 시장에 아직 외국인들 자금 들어와요. 금리 뭐 급등하는 모습 없습니다. 네. 환율이 60원, 80원에서 놀다가 순식간에 1,100원을 넘어와서 좀 휘청하는 느낌은 있지만 네. 이 주식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은. 예. 무서운 얘기 또 하시네. 아. 앞으로 이제 뺑 주식 같은 거 보시면 아니 앞으로 이소연님 이제 예. 모시지 말아야 되겠어요. 죄송. 너무 무서운 얘기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생각하기 드시는 얘기만. 실제로 시장 심리는 좀 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 위기에 대해서 앞으로 너무 이제 곽 부장님 이제 안 보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아니 그 가진 게 많으신 너무 분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내용은 안 그렇거든요. 네. 수출 증가율이 그 선박 제외를 하면 전년 대비 13%에서 15% 그렇죠. 막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세계 경기 동향도 나쁘지 않아요. BDI 지수 같은 경우도 물동량 동향도 전년 대비 40% 중반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기 상황들은 전혀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 그럼 프라이싱을 해보면 지금 이 가격이 얼마냐? 저는 좀 지금 과도하다고 아까도 그 지수에 다 녹아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그건 좀 이따 전망은 좀 네, 이따. 네. 지금 이제 이제부터 전망 들어갈 건데요. 네, 네. 그거부터 할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요, 의 회장님. 간단하게 해서 위안화 어떻게 돼요? 이게 절하는 멈춘 건가요? 아니면 절하가 더 된다는 얘기도 있고 멈췄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위안화 절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 4분기 중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두 번째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실제로 중국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금과 같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첨예해지면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위안화 절하일 것이다. 네. 라는 예상을 토대로 해서 위안화 약세를 드라이브를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지난 한 3주 사이에 위안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근래에 보기 드물 정도로 가파르게 약세로 움직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외환시장에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 통화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손을 안 댄 거죠. 그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네, 어찌됐건 네. 시장에서 쳐다보는 부분들은 네. 다만 이제 어제 그저께 그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를 비롯한 고위 당국자 몇 분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두 개입 들어. 구두 개입을 하면서 약 한 2% 가까운 1.5% 이상의 조정세를 낳았는데요. 시장은 다시 좀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좀 다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네. 거기에다가 그 투자 수지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가세하고 네. 있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의 흐름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어떤 약세 흐름들이 중국 당국의 어떤 강한 위안화 안정화 의지가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은 네. 지금 당장의 모습은 단기적인 모습은 점진적인 어떤 위안화 약세를 쳐다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약세. 제가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고 그러면은 위안화를 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약하다는 얘기를 약세로 간다는 얘기를 하신 걸 알아듣겠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시는 김에 이 부장님 해주실까 아니면? 제 전문 영역이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더 깨져요? 다들 한 예. 말씀 안 하시네. 잠깐 목 좀 축이고요. 네. 네. 지금 이제 가장 직격탄이죠. 네. 지금 이제 당사자인 입장이고. 네. 그런 2005년에 상황인데 반토막 한번 났었잖아요. 그때까지 그렇죠. 가요? 근데 지금 뭐 나오는 분위기는 네. 이제 보통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선반영되는 관점들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지금 나오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중국 지표 중에 나오는 쪽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악화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즉 대출 관련된 쪽의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악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영향도 받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위안화가 절하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타격을 받는 쪽이 어떤 그 자금 경색이나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미리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이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일단 재채기하면서 감기 걸리는 꼴이죠. 이런 상황들이 먼저 온 흐름들 쪽에서 여기서 바로 제가 보기에는 더 추락폭이 크기보다는 네. 여기서부터 밀리는 폭은 오히려 변동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변동폭으로 한번 더 밀렸다가 네. 돌아오기는 시작을 할 텐데 네. 이제 그 다음 국면들은 이제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d입니다. 아, 잘했죠, 소장님. 네.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 같이 부르면 안 되겠어. 문제는 이 V자 반등을 기대하기가 힘든 그림이에요. 지금 잠깐 그거 가기 예, 전에 예, 예.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해 지수가 어디까지 왔어요? 상해 좀 심각합니다. 지금 2730대. 2700 오늘 더 빠졌으니까 2730대가 그럼 되겠네요. 빠진 거 다 빠졌네요? 예?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그게 상해 저, 지수가 한 6천 가던 게 아니요 5170. 아니 그거 말고 아, 그 그 15년 이전에. 전에, 예. 유럽 재정위기 터지기 전에 6천 넘어가던 게 2,400인가까지 빠졌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 지금 반등했던 게 4,500, 5,000 뭐 이렇게 갔던 게 지금 또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2013년에 1850 근처 갔습니다. 1,850. 상하이 종합지수 네. 기준으로 1850 근처 갔던 게 2013년 6월인데 네. 그게 2015년 6월 달에 2년 만에 5178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6천을 갔었죠. 예.
지금 이제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옛날 그 닷컴버블 무너지기 전에 그 2007년도. 지금 이거는 2015년이고 네. 2007년도 그 흐름은 네. 뭐 이제 안 쳐다보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2015년 말씀을 예, 드리려고 예, 그런 2015년 건데 말씀. 거의 6천 가까이 갔던 게 지금 왕창 빠졌다가 좀 올라왔었잖아요. 반등을 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랬죠. 네. 그게 그래서 2016년 2월 11일이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그때 여름에 중국 한 사흘 평가절하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시아 증시들이 또 휘청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쭉 해가지고 1달러당 7위안을 넘느냐 마느냐 했었고 그때도 굉장히 달러 위안 환율이 가파르게 가는데 7위안 넘으면은 중국에서 정말 자본 유출이 본격화되네 만에 이랬다가 네. 해바뀌고 2016년 1월, 2월 기억나실 거예요. 2월 초까지 우리 시장도 많이 밀리고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약간 그 금융위기 이후에 랠리 중에서 가장 2016년 초반이 공포심이 컸던 때예요. 네. 근데 2월 11일 날 뭐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모든 자산 시장이 전부 아래꼬리 달리는 캔들 나오면서 쫙 그때부터 이제 올라왔고 네. 거기에는 뭔가 뭐 연준을 비롯한 이쪽 여기에서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 공급 쪽으로 뭔가가 공조가 이루어졌다는 정도의 짐작밖에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클리어하게 나온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2016년 그 2월 때 그 레벨 자체를 상하이는 지금 물고 내려왔다니까요. 네. 그러니 그런 더 상황이라서 내려가요? 아이고 뭐 5천 아니, 이제 5천 얼마에서 2,700 왔으면 이제 지가 더 내려가 봐요. 얼마 가겠습니까? 아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저 민원 때문에 지금 민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 어떤 민원? 이수연님 모시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물어봐도 하려고. 벌써 이미 네. 우리 증권 관련 사이트에 네. 2,200까지 하는 얘기는 거기서 서로 갑론을박이 있고 네. 베어들 중에는 2,200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어제 오늘부터는 이제 2,000 얘기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런 얘기 올라오니 차례 났습니다. 이런 2,200이 얘기가 아니고 언제 2,000까지 빠진다는 소리가 나와야만이 나오면 바닥이다. 대충 다 오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땐 댓글론으로 지금 결론을 내시는. 네. 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유 부장님으로 다시 넘어와서 원화요. 상반기에 지금 굉장히 급락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1,100한20 정도 레벨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이건 사실은 얼마 전까지 생각을 안 했던 레벨인데 쭉 하고 올라 버렸는데 더 가나요? 이건 제 민원인데 제가 달러를 좀 사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좀 조정세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단기 1124원 정도 고점 기록한 다음에 내려왔었죠. 1,100원 이하로 잠시 테스트를 하는 네. 그리고 이제 물량을 다시 좀 포지션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환율을 좀 높게 유지를 시켜놓은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그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뭐 적극적인 어떤 지난달 이상 규모의 외국인 주식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네. 다시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NDF 거래자들이 달러 매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달 들어서 움직임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트레이더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네. 비거주자들도 NDF에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도 조금은 순매수입니다. 지난달까지 이어졌던 순매도 행진이 좀 멈춘 모습들이고요. 네. 뭐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인 어떤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의 재료로 삼기에는 아직은 좀 아닌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상방향 룸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여기서 올라가다 한 10원, 15원 정도? 그 정도면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본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환율이 다시 밀리면서 포지션 재조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그래서 뭐 당분간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좁게 보면은 한 1,100, 1,125, 30 정도. 조금 넓혀보면 거기서 한 10원 내지 15원 정도 아래 위쪽으로 더 하면은 맥시멈 정도 레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까지 가는 모습은 어떻게 나올까요? 연말까지도 결국은 쳐다볼 게 이제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와 동향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미국
미중 무역 분쟁 등을 중심으로 한 리스크 센티먼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한쪽으로 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갈 걸로 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마냥 한 방향으로 달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계속 제자리 걸음으로 이렇게. 예, 말씀드렸던 박스권 정도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네. 지난해부터 이어진 모습들은 한번 박스권 자리를 잡으면은 한 7, 8개월은 계속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의 상황도 그렇게 좀 될 비슷한 것 같다. 상황으로, 그러니까 환율 하락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 심리는 상당 부분 접혀진 상태이고 또 일정 부분은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 남아 있으면서 양쪽으로 균형이 맞춰지면서 좀 높아진 레벨 레인지로 흘러가는 흐름이 되지 그러면 한 않을까 보입니다. 1,100 정도 보게 되면 빨리 사야 되겠네요. 뭐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수종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실은 1,100 이하면은 달러 매수의 유인이 클 수 있는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달러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네. 달러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좀 전에 그 소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보험을 네. 들 수가 있습니다. 보험이 네, 될 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 네. 등등을 감안을 하면은 뭐 그 정도 레벨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레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티 내부 리서치의 장기 전망은 제 생각과는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다른 많이 그런 다를 수 모습입니다. 있고요. 예. 자, 이제 우리 증시로 한번 가보죠. 여기서 이제 우리 다 네 분이 간단하게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딱 말씀해 주시는데 이 소장님 무서워서 이 소장님한테 전 빼고 하십시오. 아니, 그래도 저는 드릴 그래도-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예, 예. 네. 자, 우리 코스피 어디까지 가요? 간단하게. 뭐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조정의 맥시는 저기 2,200 초반입니다. 지금 2230대.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다 왔네요, 그럼. 거의 뭐 예.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거는 이제 고기인데 네. 그게 또 무너질 이제, 가능성은 없어요? 미국의 200일선이 지켜져 줘야 됩니다. 또 그런 전제가 또 예, 있어요. 예. 네, 지켜질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거는 보고 대응해야죠. 뭐. 그건 보고 대응하는 수밖에 예, 없다. 예. 네. 일단 지수보다 네. 이 정도 분위기면 사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분위기면은. 네, 이 정도는 오히려 여기서 사서 추가로 더 밀린다고 해서 손해 볼 확률보다 차라리 좀 안전하게 충분히 수익 내고 때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 이제 지지 떨어지는 거는 그럼 그렇다고 치면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의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면요. 네. 저는 이제 김민수 부장님의 견해에다가 조금 사족을 달자면은 네. 우리 증시경원에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털어라 하는 얘기인데요.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가 무릎일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 보면 대충 높이가 있잖아요. 이 정도가 무릎이구나 싶을 때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 지금 레벨이 무릎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발바닥 갔다 오는 사이에 그걸 갖다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네. 반등이 예. 그 V자 반등이냐, U자 반등이냐, L자냐 뭐 글쎄요. V자 반등을 갖다가 V자 이런. 반등 지난번에 하도 장마라고 겁을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L자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장마 그냥 계속 온다고. 2월달 이후에 2월달 급락 이후에 한동안 이렇게 꽤 지루한 조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거 한다면은 이번에 뭐 이렇게 조정이 오면은 눈에 보이게 쉽게 이렇게 빨리 올라왔다가 뭐 조정도 만약에 빨리 끝나고 아니면은 이게 조정이 아니고 바닥 확인했는지 요번에 오는 거는 한 1, 2주 내로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네. 2월달 급락 이후에는 꽤 옆으로 많이 기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결국 이제 뭐 그것도 파동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컴플렉스 패턴인데 컴플렉스 커렉션인데 그 다음에는 심플 커렉션이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번에 오는 거는 좀 이렇게 뭐 반등이 오고 바닥을 한번 더 가고 하든가라도 짧은 기간에 후두둑 해서 그때는 이렇게 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몰빵질로 보면 기회가 없는 거죠. 사놨다가 네. 혹시나 또 우리 한보 부장님의 전 이미 몰빵돼 있기 특히 때문에요. 워터링 물타기. 물타기 자금도 이렇게 살짝 두셔야 이렇게 이제 저는 이미 다 물빵이기 때문에 뭐 얘기해요. 네. 반등이 빨라요? 아니면 그냥 저는 이번에 나오는 반등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V자식으로 빠르게 올라왔다가 네. 그다음에
꺾이든가 아니면 좀 횡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지표나 여러 가지 흐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안 좋은 흐름들을 국내 지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감안하게 되면 뭐 2,350 이상으로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렵다. 2,350은 힘들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면 100포인트는 빨리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100% 정도 그냥 슉 하고 간다. 네. 네,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가는지 하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빠르냐 아니면 반등이 안 나오냐 뭐 이런. 네.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사견을 말씀드리면 네, 네. 차트 그림을 보면은 사실은 하락의 목표값은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정고점 2,600에서 2,360까지 빠졌었나요? 한 10% 조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하락도 딱 한 10% 정도 조정을 웬만큼 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반등하기로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소재가 없다. 소재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당분간 역부족이 된다.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곽 부장님. 급락을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 수준 빠지면 급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번 하락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신용 위기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어요. 뭐 네. 지점 차원에서는 뭐 신용 물량들이 다 털리거나 신용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사망하는 뭐 이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과거 지금 PBR 기준으로 배당을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1배 이하로 떨어지는 수준인데요. 장부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거는 분명히 과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2008년 리만 때도 0.85배 정도였으니까 네. 1배 이하는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정말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면 반등을 한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인데 그 시장이 기조적으로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등 이후에는 성장성 있는 자, 종목으로 이제 업종으로 예. 넘어갑니다. 예, 네, 좋습니다. 성장성 있는 종목 쪽으로 네.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낙폭이 크고 성장성이 있는 쪽은 역시나 바이오예요. 그래서 그쪽에 갈 수도 있는데 그 대북 관련 이슈가 다시 뜨면 이상하게도 바이오가 약세를 보여요. 대북 관련 이슈하고 서로 간에 테마를 죽이는 네, 대체제 역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대북 관련 주식들이 안 올라온다면 바이오 주식들 중에 내용이 괜찮은 놈들은 조금 더 랠리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대형 그 화학주들이나 이런 쪽은 유가 상승과 함께 마진에 대한 그 전망이 좀 꺾이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자동차는 무역 관련해서 아주 직격탄을 맞으면서 뭐 20에서 30%대를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많이 빠진 이런 업종들은 그 좀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 네. 전자 반도체 이쪽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주식이 별로 없는 가운데 원래 주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 예. 이제 손님들하고 이제 같이 아, 얘기하면서 예. 좀 까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섹터는 아니, 까칠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시장 상황이 그렇군요. 네. 근데 첫 번째가 전기차 쪽이고요. 네. 두 번째가 IT 쪽 관련된 쪽이죠. 넓게는 네. 거기다 MLCC라고 하는 쪽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쪽입니다. 네. 네. 그런 쪽 관련돼서 몇몇 섹터 쪽만, 그러니까 즉 앞서 부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황은 성장하고 있는데 네. 그를 쫓아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술력이나 그를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산다. 이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절대적, 상대적 가격 메리트는 반도체 지금 누가 뭐래도 싸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순익 대비해서 PR이 몇 배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네. 계산만 몇 번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이게 만약에 미국 증시에 있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좌절감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건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랬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또 실적은 잘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는 딱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주가는 싼데 여기가 고점에서 나중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앞서서 고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울상인 이런 상황 쪽에서 용기 낼 필요는 있겠죠.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그래서 그런 저런 거는 어때요? 그 반도체 말고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뭐저 모바일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LG 디스플레이겠죠. 네. 지금 거의
한 3만 원대 있던 주가가 2만 원대 깨져서 18,000원, 17,000원대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서 LG 디스플레이를 18,000원에 사서 이게 만 원대 이하로 내려갈 확률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반토막 날 확률과 여기서 사서 50% 먹을 확률 따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50% 먹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실적 기조가 3분기까지 적자가 나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있다고 하더라도 네. OLED로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주당 순자산 4만 원이 넘는 회사인데 네. 주가가 18,000원대 있다고 하면은 일단 뭐 절대적인 수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은 싸다. 네.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업종은 추천할 만한 거 없으세요?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 소비 관련된 뭐 미디어 컨텐츠 네. 이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이제 또 이제 음식료 쪽에서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대표적으로 약간 사이클과 관련돼서 변화가 나오는 라면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드려야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앞으로 15분은 더 주셔야 되는데 네, 그거 못해요. 지금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에 불러주시면 네. 또 관련된 섹터는 또 알겠습니다. 컨티뉴. 네. 아,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세요. 우리 또 두 분 네, 또. 바로 또 민원. 예. 아니 진짜 지금 이번 하락장에 공매도 세력들이 좀 준동을 했습니까? 공매도 세력들이요. 예.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ETF 시장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빠지다 갑자기 이 정도까지 빠져야 돼 하는 정도 수준의 좀 과대한 낙폭들이 보면 네. 그 ETF에 의한 흐름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있고요. 실제로 빠지는 개별적인 종목들에 보면 분명히 공매도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공매도가 보여집니다. 크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규모가 워낙 커졌고 사모펀드가 롱온리를 하는 게 아니고 롱숏을 같이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뭐 재료가 이제 아까 유 부장님 계속 이제 재료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악재,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갈릴 것 같은데, 그죠? 뭐 좋을 때는 어떻고 나쁠 때는 어떻다. 근데 그거를 이끌게 되는 호재나 악재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한 마디씩만 쫙 해주시고 끝나죠.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정말 11월 선거를 타겟으로 해서 계속 끌고 간다면 네. 지금의 걱정은 이게 한 2달 정도 더 끌면 상승하던 실물 경제를 꺾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가 훼손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이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오면 심각하다. 예,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 정도면 충분한 조정이지만 의외의 흐름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나 그 더 높은 비중으로는 합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렇다면 글로벌 경기 흐름들이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경기 상승을 반영한다면 주가의 흐름들은 미국 시장의 상승이 여타 국가로 이제 이전되는 즉 그리고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위축됐던 신흥국도 일부 회복하는 네. 그런 흐름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 부장님. 뭐 결국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와 같은 어떤 글로벌 리스크 국면들이 어떻게 봉합되느냐가 가장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신흥국 자산들 내지는 신흥국 통화들이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 그런 약세 부분들이 되돌려질 수도 있고 수 있고. 양쪽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정치 뉴스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그 경제를 휘두르면 별로 좋은 결과를 못 봤는데 어쨌든 자, 김 부장님. 호재는 가격 메리트고요.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가격 메리트. 네. 악재는 제가 보기에는 긴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죠. 예. 제가 이제 제일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그 악재는 시장 자체의 무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거는 뭐 차트만 보시더라도 절대적으로 더 빠지기도 힘들 만큼 많이 내려와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곽 부지장님 언급하셨던 너무 커져버린 이 ETF 시장. 그래서 말이죠. 이게 뭐 재료는 우리가 지금 다 대충 노출된 건데 이어서 무슨 뭐 브렉시트나 무슨 뭐 22 연준 뭐 긴축 이런 얘기들도 다 했던 얘기인데 그렇죠. 그냥 여기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선진국 증시들이 이러다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지지선들 갖다 좀 이렇게 물고 내려오는 순간에 이쪽 저쪽에서 그냥 너는 할 것 없이 눈치 보다가 이렇게 털다 보면은 뚜렷한 거 없이 그냥 한번 그 데미지를 입을 수는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도 2월 급락 이후에 지금 200일선에 이렇게 지지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일봉 캔들하고 그 밑에 거래량하고 이렇게 접근 개념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뭐겠습니까? 2월 급락 이후에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먹고 나올 기회를 안 주고 이러다가 흘러내리면은 여기서 발빠른 선수들이 먼저 털고 나오고 하는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경기나 무슨 뭐 모멘텀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도 시장 자체적으로 그냥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털썩하고 나서는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그럼 혹시 그 미중 문제가 아주 원만하게 딱 일어나면 아주 완만하게 원만하게 그러면 혹시 제자리 갈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애플만 하더라도 워렌 버핏이 지난 1분기 동안에 뭐 BOA, CT 같은 난다 긴다 하는 그 IB들이 파는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갖다 워렌 버핏이 사들였다. 이 소식이 또 보도를 타니까 또 그날 한번 애플이 반짝 뛰고 했는데 네. 그 레벨에서 못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선수급의 매물을 받아줄 돈이 더 그 종목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네. 워렌 버핏보다 더 큰 거물이 네 주식 내가 사줄게 하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그 코 묻은 돈으로 워렌 버핏의 그 거물의 그 주식을 하나씩 사주든지 애플도 뭐 액면 분할해가지고 개인들 살 수 편하게 해주면은 또 털고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